오늘 미키 세븐틴을 만드신 분들과 관객 여러분의 자리를 진행하게 된 김혜리라고 합니다. 저 주말에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바로 방금 보신 미키 세븐틴을 쓰고 연출하신 봉준호 감독님, 그리고 최태영 음향 감독님, 그리고 양진모 편집 감독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앉아서 할까요? 먼저 간단하게 감독님부터 관객 여러분들한테 짧은 인사 해주시죠. 네, 이렇게 영화 주말에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그간 이 작품에 대해서 과도하게 말을 많이 해온 관계로 오늘은 이 귀한 두 분이 오셨어요. 저랑 되게 여러 작품을 하셨던 저의 영화적 동지들이고, 여러분들이 이 극장에서 이제 좋은 사운드와 또 편집의 템포를 감상하셨는데 좀 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 빚어낸 주역들이시니까는 두 분의 얘기에 많이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미키 17의 음량 감독을 맡은 주태영입니다. 오늘 또 오셔서 미키 17에 대한 음량에 대해서 또 관심 있게 들어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차차 재밌는 얘기 풀어드리겠습니다. 양진모 편집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전 미키 17의 편집을 맡은 양진모라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여기에 와서 사실은 저 뒤에 앉아가지고 미키를 다시 봤는데요. 사실 그때 목표는 그 크리퍼 인형을 얻기 위해서 여러 번 보면은 크리퍼 인형 받는 거에 응모할 수 있다고 해서 한 번 더 봤는데 실패했고요. 나중에 한번 감독한테 잘 부탁해서 크리퍼 인형을 꼭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드리자면 최태영 음향 감독님은 플란다스에게부터 지금까지 봉 감독님 장편이 8편이거든요. 생각보다 적죠. 근데 전부 다 음향을 담당해 주셨고, 플란터스의 개부터 함께 하셨으니까 그간 다른 한국 영화도 또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래서 최근 작품만 해도 거미집, 하얼빈, 외계인 이런 작품들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진모 편집 감독님은 설국열차 때 봉 감독님하고 처음 작업을 하시고, 이제 그 이후에 옥자, 기생충, 그리고 미키 세븐틴까지 편집을 맡으셨어요. 많은 작품 해오셨고, 또 수상을 하셨던, 편집으로 수상하셨던 영화는 뷰티 인사이드, 독전 이런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무엇보다 기생충을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각각 그 음향 쪽 아카데미의 미국 그 영화 노동자들의 직능 조합들이 있잖아요. 분야별로 우리 오스카상 때 투표하는 주체들이죠. 그래서 길드에서 주는 상을 각자의 분야에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아마 이 영화를 워너브라더스가 제작을 했는데 스텝 구성하실 때도 그쪽에서도 굉장히 인지를 잘 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미키 세븐틴 시나리오 나의 다음 작품이에요 하면서 봉 감독님이 건네셨을 때 두 분은 읽고서 어떤 생각을, 어떤 인상을 받으셨어요? 누가 먼저 하시겠어요? 저요. 일단 제2의 괴물. 왜냐면은 제가 괴물 시나리오를 처음 받고 있기 전에 어떤 기대감이었냐면요. 야, 이제 나도 드디어 에어리언 같은 영화를 할 수 있겠구나. 사운드 디자인을 어떻게 멋지게 만들어 볼까.
라고 했는데 가족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키 세븐틴 같은 경우에는 미키 마우스가 나오나 아니면 뭐지 이렇게 했는데 뭐 사전에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읽고 지금까지 했던 모든 프로젝트와 달리 미리 사전 작업을 해야 되는 사운드가 있더라고 먼저 저한테 정보를 주셨어요. 그게 뭐죠? 이제 그걸 알려드릴게요. 아, 네. 밀당을 하시네요, 음향 감독님. 네. 그래서 이제 기대를 갖고 읽었습니다. 역시나 사람이 이야기였어요. 괴물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크리처가 주인공이 아니고 결국 미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역시 본 감독님답다. 그러면서 뭘 준비해야 될지를 봤는데 역시 준비를 해야 됐었어요. 여러분들 영화 보셨을 때 크리퍼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미키가 따라가죠. 네. 그거를 제가 미리 만들어서 촬영 현장에서 플레이백을 한 다음에 스피커를 통해서 로버트 패터슨이 그걸 따라하는 걸 동시 녹음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또 해야 되잖아요. 저는 제가 직접 합니다. 이러면서 목자 때도 많이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목자도 해봐. 목자. 하시네요. 목자도 해봐. 목자도 해봐. 목자 되게 마시면서. 근데 이정은 씨가 목자 목소리를 했었는데 제가 옆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디렉팅을 했었어야 돼요. 이정은 배우님은 자꾸 호흡을 뱉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 돼지는 들이마시는 겁니다. 여하튼 그래서 시나리오를 보고 제가 준비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서 나오는 어떤 그 묘사 중에 본 감독님이 꼭 가져가야 하는 어떤 이모션적인 정서적인 부분을 먼저 찾는 게 저의 숙제였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정서와 음향 어떻게 연결되는지 오늘 대화 진행될수록 우리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읽고 어떠셨습니까, 양 감독님? 네. 제가 오늘 좀 잘못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태형 음향 감독님이 말씀을 잘하신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그 다음이라서 지금 엄청 부담이 되고요. 다음부터는 양 감독님부터 말씀하세요. 네. 네. 아마 그게 제가 그 PD님으로부터 먼저 사실 연락을 받았고 그리고 나서 최도 PD님한테 먼저 연락을 받아서 이런 미국에 이런 작품이 있다.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는 그 다음에 받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영화를 시작을 하게 된 게 한국에서는 현장 편집을 먼저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때 항상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이거 현장 편집과 본편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면 그리고 그게 약간 시스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다면 너무나 진짜 나의 이상적인 작업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이루어준 게 미키 17이고요. 저한테는 그 미국의 좋은 자본과 그리고 이제 감독님의 이런 환상적인 시나리오를 가지고 현장에서부터 이제 같이 감독님하고 어떤 큰 제약 없이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시나리오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너무 사실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제 항상 감독님한테 기대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그런 면에서 만족스러운 시나리오였고 그리고 사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감독님의 시나리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감독님하고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저랑 아는 이제 지금 감독님 되신 분이 있는데 임필성 감독님이라고 그분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떻게 해서 갖고 오신지 모르겠는데 시나리오를 하나를 갖고 오신 거예요. 뭐였을까? 그래서 그때 저한테 보여준 게 살인의 추억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감독님이 제 기억으로는
개봉하기 바로 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감독님의 시나리오를 이제 작업은 같이 하지 않았지만 처음 읽어봤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는 꿈이 있었거든요. 아, 나도 언젠간 이런 감독님하고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몇십 년이 지난 후에 이제 미키 17에서 그 꿈을 이뤘던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많이 아시겠지만 여기는 봉 감독님에 대해 저보다 더 전문적인 팬들도 많이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감독님은 원래 그 커버리지를 안 찍는다 그러죠. 그 마스터숏이라고 해서 카메라 한 대가 그냥 쭉 전체를 찍고 그다음 그 안으로 따고 들어가는 숏을 또 찍어가지고 편집실에 가면은 이제 그 전체를 다 찍어놓은 게 어떤 그 지지대 어떤 그 전체 상황은 이게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게 좀 배수의 진 같은 게 돼줄 수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굉장히 처음부터 영화가 머릿속에서 편집되어 있는 상태로 정확하게 붙일 것들을 스토리보드로 그리신 다음에 그대로 찍으시는 걸로 유명하거든요. 이게 뭐 배우한테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편집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정말 딱 붙일 거를 다 정해놨으니 뭐 커팅 타임만 보고 좀 일이 쉬워지는 것인가 아니면은 편집실에서 뭔가 좀 다른 걸 도모해볼 대안을 원할 경우에 뭐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시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뭐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항상 이제 현장이든 이제 편집실에 와서 편집을 할 때 스토리보드를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단 편집실에 들어오기 전에 어느 정도 현장에서 그런 것들은 좀 같이 감독님이랑 정해놓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뭔가 할 일이 없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편집실에 들어오면 감독님이 또 다른 방식을 항상 같이 고민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샷의 배열이 조금 틀려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제 오밋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감독님과 저랑 많은 고민을 하죠. 이 샷을 뺐을 때 그 다음에 연결해야 되는데 커버리지를 안 찍으셨으니까 이제 그런데도 어찌 됐건 좀 자연스럽게 있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많은 고민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가장 편집에서 재밌는 일이기도 하고요. 미키 17의 경우는 그 행성에 착륙해가지고 그 미키가 이제 미키 13, 14, 15, 16이었나? 연이어 막 계속 죽으면서 바이러스 테스트, 백신 테스트하고 막 거기 음악 시퀀스, 그렇죠. 몽타주 시퀀스처럼 밀어붙이고 막 계속 그 사이클러 구멍에 계속 빠져서 죽고 죽음의 벨트랄까. 또 출력되고 또 주사 놓고 그 시퀀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실상 양진모 기사님 작품이에요. 저희는 거기에 대한 스토리보드는 훨씬 단순한 거였고 거기 찍은 재료를 그대로 주고 여기 양 기사님 마음껏 한번 가지고 놀아보려고 그래서 날개를 피어서 이렇게 막 양 기사님의 작품으로 보면 되죠. 그 시퀀스는 거기에 또 이제 그 편집된 걸 보고 정재일 씨가 이제 거기에 되게 다이나믹한 음악을 딱 넣어준 거고 그 음악과 이제 사운드들이 제대로 균형 잡히게 조화를 이루게끔 최태형님이 이제 손질을 하고 뭐 이런 근데 시스템. 왜 저한테는 마음대로 하는 얘기 안 해요? 편집을 따라야죠. 뭘 맘대로 해요. 농담인데 어쨌든 왜 이러는 거야. 근데 어쨌든 거기가 그런 스토리보드에 얽매여 있지 않은 시퀀스예요. 그 기생충에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그 믿음의 벨트 몽타주 시퀀스 있잖아요. 그 문광을 이 김씨 가족이 쫓아내는 하이스트 무비 같이 이렇게 편집해 놓은 그때 그 대목하고 뭐 좀 비슷한 느낌의 작업이었어요? 아니요. 사실 저는 전에 한 거는 그냥 금방 까먹기 때문에 백지 그냥 상태에서 새로운 거를 하면은 그냥 그 새로운 거 자체로 좀 어떻게 해석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게 더 부담이긴 하죠. 왜냐면 이 지금 말씀하신 게 이게 뭐 편집실에 와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요. 이제 감독님 성격이 조금 급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 현장에서 좀 다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즉석 떡볶이 같은 그런 느낌인가? 편집이?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번 영화 보면서 감독님 영화가 플란다스의 개부터 약간 좀 달리는 느낌이 있어요. 영화 자체가 달린다. 그러니까 뭐 그게 이야기가 달릴 때도 있고요. 어떤 진실을 찾는다든가 범인을 찾는다든가 추격전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벌이는 시퀀스도 그게 영화의 정점일 때가 있고, 아니면 이야기가 뭔가를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설국열차처럼 그런 움직임의 느낌을 받았었는데, 뭐 마더도 그렇고 옥자도 그렇고 그렇죠. 근데 이번 영화는 외계 행성이라는 굉장히 광활한 배경이 있긴 있는데 그 대체로 많은 사건이 단일한 우주선 안에서 일어나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감독님으로서는 거의 없었던 보이스 오버 나레이션이 이끄는 이제 플래시백이 길게 앞 한 중간 부분까지 한 2덩어리 정도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키 세븐틴은 가령 음악으로 치면 이 영화의 리듬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전체적인 그런 얘기를 스태프들하고 하셨을 것 같은데요. 리듬을 어떻게 설정을 하셨어요? 가령 음악으로 치면 이렇게 가다가 슉 가다가 뭐 사막장에서는 막 몰아친다 뭐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얘기를 했었나요? 뭐라고? 나는 기억이 안 얘기해 나지. 주세요. 네, 저희가 항상 이제 영화를 사운드 작업을 시작할 때 여기 양 감독님이 편집이 끝난 다음 저희 그 편집본을 저희 스튜디오에서 감독님과 함께 보면서 사운드 스파팅 회의라는 걸 해요. 사운드 스파팅. 네. 그래서 그 사운드 스파팅 회의는 뭐냐면은 일단 다이얼로그를 들으면서 이게 현장에서 기술적으로 관객들에게 전달적인 부분에서 좀 퀄리티가 안 좋으니까 후시 녹음을 해야겠다. 여기는 나레이션을 좀 더 하자. 혹은 여기에서는 어떤 호흡을 좀 더 추가하자. 그와 함께 이 부분에서는 사운드 이펙트의 연출이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고, 여기에는 음악이 이렇게 나오니까 또 사운드 디자인도 이렇게 되면 됐고 하는 이제 감독님의 코멘트를 저희가 쭉 리얼 타임으로 듣습니다. 그런 걸 다 저희가 이제 기록을 하고 메모를 해놓고, 제가 이제 슈퍼바이저로서 저희 각각의 파티별 팀들에게 그런 과제를 정해주죠. 그리고 그런 컨펌을 하게 되고, 그 컨펌을 통해서 만들어진 소스를 믹싱을 하고, 이걸 이제 프리믹싱이라고 얘기하는데 혼자서 제가 믹싱을 해요. 미키 같은 경우는 4주를 믹싱했습니다. 4주를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 9시까지 4주를 혼자서 쭉 믹싱을 하는 겁니다. 다이얼로그, 사운드 이펙트, 뭐 앰비언스, 폴리, 정재일 음악 감독님이 보내주신 또 음악, 그래서 4주 믹싱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믹싱이라고 얘기해서 감독님이 직접 참여를 하는 믹싱이에요. 그럼 저는 이제 프리믹싱 때가 바로 저의 버전인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파이널 믹싱에 가서 저의 버전과 감독님 버전이 이제 섞이게 돼요. 거기서 수정이 많으면 저의 만족도는 떨어지고, 수정이 적으면 저의 만족도는 굉장히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런데 미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했던 그 신들, 그 미키가 여러 번 죽어가는 신들이 굉장히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감독님이 이 씬은 엄청난 믹싱의 디테일이 필요하다. 왜냐면은 나레이션과 현장의 드라마의 대사와 정재일 음악 감독의 음악이 엄청난 웨이브의 파도의 힘으로서 관객에게 몰아쳐줘야 된다 라고 먼저 얘기하셨고, 찍기도 전에, 영국 가시기 전에, 그래서 그 시나리오를 보면서 그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스파팅 회의할 때 감독님이 최종적으로 편집이 끝난 영상에 사운드 연출에 대한 코멘트를 해줍니다. 네. 근데 전작과 별 그 리듬의 차이 같은 거는 느끼지 못하셨어요? 감독님 생각에 어떠세요? 일단 말이 많은 영화잖아요. 그렇죠. 17, 18 얘기하는데 이제 보이스 오버도 계속 나오고, 마샬 1파도 그 부부도 또 말이 많습니다. 그 옆에 그 대머리 보좌관 그 친구도 말이 많아요. 가장 많은, 우리가 25년간 작업하면서
가장 많은 대사량을 다뤄본 경우가 아닐까. 그 말의 홍수 속에서 또 리듬을 찾아야 되니까는 그 말의 틈바구니 속에서 또 음악 감독은 또 그 공들여 만들어 온 선율이 들려야 되고. 대사의 홍수 속에서 이렇게 짓뭉개지는 걸 바라지는 않을 거 아니야. 또 저나 저기 최태형님이나 또 음악의 기운을 에너지를 확 살려주는 걸 또 좋아하는데 또 음악을 또 잘 만드는 분이니까 그게 참 이 모든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런 일들을 정신분열 없이 해나가는 이 최태형님을 보면 나는 그저 신기할 따름이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봉태일 감독님 별명이 그렇잖아요. 사운드에서의 감독님의 디테일은 어떤 식이냐면은 일단 다이얼로그가 믹싱이 되고 거기에 이제 음악 감독이 가져오는 음악 스코어를 이제 믹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독님은 어떤 주문을 원하냐면 단어의 워드와 워드, 센텐스 사이에 약간의 공백이라도 음악이 계속 춤을 추고 있어야 돼요. 쭉 가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다이나믹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도 엄청나게 음악이 요동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믹싱을 할 때 이 보통 콘솔에 페이더라고 있는데 이 페이더를 손가락으로 계속 만지면서 가는데 어떤 때는 괴물이었던가 그때 할 때는 제가 감독님한테 불평을 했잖아요. 감독님한테 손가락이 쥐났어요. 네, 이런 네. 이렇게 뒤에서 보니까는 진짜 볼만해요. 무슨 피아노 치는 것 같습니다. 장관이야 장관. 장관이겠네요. 손맛이죠 손맛. 손끝맛. 그 AI가 할 수 없는 거야 그거. 계속 AI를 요즘 의식하고 계신 감독님. 왜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이거 좀 뭐 일본 영화스럽다라든가 비주얼을 갖고는 우리가 국적 내지는 스타일 같은 거를 쉽게 인지를 하고 또 품평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제 오늘 두 분 오시면서 약간 사운드도 한국 영화적인 사운드가 있고 헐리우드식의 사운드가 있고 이렇게 러프하게라도 규정을 할 수가 있나요? 그리고 이렇게 미키 세븐틴처럼 다국적 영화라고 해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조금 한국 영화 할 때와 좀 다른 감을 느끼신 면이 있는지 음향 감독님. 사운드 얘기네요. 해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편집에서도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래도 언어가 언어만 틀릴 뿐이고요. 사실 작업하는 공정은 이제 똑같습니다. 너무나 비슷한 것 같고 이제 사람들이 좀 다들 이제 헐리우드 하면 뭔가 더 있을 것 같고 뭐 그런데 사실 같이 작업을 해보니까 현장도 똑같고요. 모든 게 다 비슷하고 그냥 거대 버젯이 좀 움직인다. 감독님이 아마 방파제 노릇을 잘하신 게 아닌가. 아니 실제 같아요. 다 똑같고요. 음. 밥 먹으러 막 가고 밤새 되면 케이터링 몰려가서 먹고 뭐. 음식 품평하고 뭐 또 몇 시에 끝날까 오늘 뭐 이런 얘기하고 저도 빨리 숙소에 가고 싶고 막 그런 거죠. 뭐 사람이 하는 일에서 그런 건 똑같은데 그러면은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해서는 네. 지금 질문 주신 그 이슈가 제가 미키를 시작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제일 큰 이슈였어요. 블록버스터잖아요. 네, 왜냐면은 일단 룩 자체가 헐리우드 영화고 그다음에 한국 배우가 하나도 안 나오고 랭귀지 자체가 잉글리시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사운드라는 거는 이 어떤 비주얼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게 믹싱이 잘못되고 사운드 연출이 잘못되면 우리 일반적으로 스크린에서 소리가 뜬다 그래요. 딱 붙지를 않고 막 떠오르는 거예요. 막 혼자 노는 거죠. 제가 고민했던 가장 큰 고민은 이 룩에서 보여주는 이런 일반적인 헐리우드 영화, 미국 배우들과 함께 붙여가야 하는 이 헐리우드 스타일의 사운드와 실제 연출하시는 분은 한국인인 봉준호 감독님이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를
하기 전에 만약에 미키를 했었으면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쳤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하고 오징어 게임이라는 OTT를 하면서 느낀 게 이제 나는 드디어 헐리우드 키즈에서의 해방이 됐구나. 왜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헐리우드 사운드로 공부를 하고 와서 한국에서 헐리우드 사운드라는 걸 계속 추정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결국 이 기생충이 하나의 한국의 레퍼런스가 되면서 제가 만든 게 K 사운드의 레퍼런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건 엄청난 혁명이었었어요. 저는 더 이상 미국 사람들의 스타일을 따라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결국 본 감독님과 제가 만든 사운드가 결국 우리는 K 사운드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거를 헐리우드 스타일로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결국 감독님이 원하는 스타일 제가 쭉 해왔던 그리고 감독님이 이 미키에서 저한테 이거는 꼭 중요합니다라고 찝어줬던 부분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 미키는 미국의 헐리우드 자본과 헐리우드 배우들이지만 만들어진 영화 자체는 본 감독님의 영화인 거고 저는 본 감독님의 연출에 따라서 결국 K 사운드로서 전 세계 관객들에게 사운드를 딜리버리 해준 거죠. 오늘 여러분들 그걸 들으신 겁니다. 말씀을 참 멋지게 하시네요. 이게 말이요. 제가 말을 못하면 집에를 못 가요. 믹싱을 하다 보면 감독님의 그 논리들을 이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대요. 강하게 훈련된 기술. 자, 케이스. 이 감독님 영화 보면은 이제 어느 프랑스 영화 잡지에서는 그 알파벳으로 픽사리 이렇게 써가지고 아트 오브 픽사리라고 이제 봉준호 감독님 예술 세계 미학을 이제 표현을 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보면은 그 어떤 픽사리와 아수라장, 그리고 뭐 미끄러짐과 난장판, 약간 이런 거 사건들이 픽사리 내지는 헛디딤으로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어떤 정점에 이르면은 막 이 영화적 난장판이 불협화음의 하모니가 막 펼쳐지는 데서 우리가 이 클라이맥스구나 하고 시청각적으로 느끼고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있었는데 이번 영화를 보면서는 그런 세트피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가령 뭐 옥자에서 보면 뉴욕에서 그 퍼레이드하다가 벌어지는 소동이라든가 아니면 지하상가에서 옥자가 막 미끄러져서 다이소를 막 난장판 만들고 그런 거를 어디였지 하고 생각해보면 딱히 떠오르지가 않고 오히려 이번 영화에서는 그 미키 17과 18의 1인 2역이 굉장히 천이무봉하잖아요. 어디가 이어붙여졌는지 우리가 한 배우가 연기한다는 거 거의 잊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1인 2역의 자연스러운 화면 공존이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다른 욕구와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우주선이 좁잖아요. 그래서 좁은 데서 다 모여 있을 때 어떻게 이 컷들을 다이나믹 역동적으로 붙여나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그 부분에 되게 명인의 그 기회 같은 게 잘 보이지 않는 식으로 이렇게 집결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편집 감독님 경우에 이번에는 뭔가 좀 이렇게 보여주는 또 다른 스타일의 스펙터클이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하셨을까 묻고 싶었어요. 또 다른 스타일의 어떤 뭐를 보여드린다기보다는 사실 뭐 그전에 했던 거랑 역시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제가 이번에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두 미키를 이제 촬영을 번갈아 하면서 이번에는 현장에서 많이 그 합성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타이밍을 이제 감독님이 더 워낙 되게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제 미키 17 먼저 찍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바꿔가지고 미키 18 찍고 하면 이제 그거를 제가 빨리 이제 가합성을 한다고 해야 되나? 가합성을 해서 이제 감독님이 이제 구전이 오세요. 이거 얼마면 돼? 하면 제가 뭐 1분 정도 하면 이제 감독님이 1분 후에 이제 다시 됐어? 하면 이제 제가 쏴드리고. 지금 붙이는데 1분 걸린단 말씀이에요? 네, 그 합성하고 다 하는데. 쇼 듀레이션이 아니라. 네네. 그리고
뭐 그런 식이고요. 거의 갖고 저는 이제 어떻게 편집을 하냐면은 17을 하면은 촬영을 하면은 약간의 그 시간이 있잖아요. 18일 찍기까지. 그러면 재료 준비를 다 해놔요. 이제 타임라인에 그 컷 들어갈 걸 다 준비해 놓고 그럼 18을 찍으면은 찍자마자 이제 이제 크랍을 해가지고 곧장 이제 붙이고 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감독님한테 곧장 싸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컨펌이 되면은 이제 다음 샷으로 넘어가고 이 과정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현장 편집 뭐 한국 영화는 늘 잘 쓰는 거지 했지만 이 1인 1역이라는 요소가 현장 편집의 쓰임새를 좀 다른 면을 드러나게 한 게 있겠네요. 특수 효과가 개입을 하기 전에 네. 이미. 저나 이제 로봇 패티슨 입장에서 얼마나 신경이 곤두서겠어요. 그걸 해야 되는데 어색하게 되면 완전 끝장인데.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영화에서도 뭐였지? 암살에서 전지현 쌍둥이. 배우께서 이제 쌍둥이로 나온 씬이 있고 그랬는데 영화 전체 길게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오차 없이 다 할지 이제 물론 후반 작업에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 팀이 되게 많은 작업을 한 거지만 그 전에 일단 서로 연기의 박자와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 연기의 합을 맞춰야 되니까 다른 현장 편집들보다 양지목 기사 되게 바빴었을 거예요. 배우가 좀 도움을 받았나요? 그러면 현장 편집에 도움 미국 많이 배우, 받았을까요? 뭐 영어권 배우들 원래 현장 모니터 편집에 잘안 대한 보잖아요. 경험이 없고 모니터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들이라 한국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모니터 뒤에 의자들이 쫙 있고 다 있죠, 모두가 모여서 이렇게 뭐 야구 중계 보듯이 다 보고 뭐 그렇게 익숙한데 모니터 쪽에 오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편인 것 같고 근데 자꾸 우리가 현장 편집하고 그런 거 보면 이제 나중에 신기해 갖고 와서 보긴 봐요. 그리고 이제 어제 찍은 거 틀어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배우분들도 생기고 막 그러는데 로봇 패티슨은 거의 안 봤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지? 나중에 거기가 어디였죠? 카딩턴에서는 이제 감독님이랑 저랑 세트로 다녔어요. 왜 그런지 도 기억은 안 나는데. 네, 바로 오른쪽에 있었죠. 그래서 항상 이제 감독님 모니터 옆에 이제 제가 저의 그 스테이션을 차려가지고 이제 같이 저는 이제 감독님 연출하시면 저는 이제 옆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제 짝으로 다녔는데 그때 이제 패틴슨이 이제 많이 엿보면서 은근슬쩍 보더라고요. 그때는 그때 이제 촬영 막바지였는데 네. 그 설원 씬들 찍고 그렇죠. 카딩턴. 그때는 힐끔힐끔 와서 많이 좀 보고 그리고 재밌어하고 이거는 여담인데 여담 좋습니다. 설국 열차 때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가 이제 그때 이제 현장 편집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크리스 에반스가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좀 뭔가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내성적이고 근데 이제 한번 그 현장 편집한 걸 감독님이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컷이 끝나자마자 이제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아끼는 헤드폰을 크리스 에반스한테 넘긴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그때 감독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맞다. 네, 그 성경차 끝나고 원서티 트레이니까 뭐 약간 이상한 비포 선라이즈 비슷한 영화. 이상하다고 하면 좀 미안한데 만들었어요. 그 연출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현장 편집이나 이런 거 헤드셋 쓰고 되게 관심 많았어요. 이게 어떻게 컨트롤해서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되게 뭐 스태프들한테 할리우드 배우들 요구가 많아지는 게 아닌가 한국 영화 제작진들 때문에 그런 생각 드는데 저는 이제 많은 장면의 음향이 여러분이 좋은 극장에서 잘 보셨겠지만 이제 그 중에서 뭐 음향뿐만 아니라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씬이 카이 방에서 이제 막 구토하고 나서 온 미키가 이제 카이가 죽는 건 어떠냐고 물어보고 둘이 거의 키스할 뻔하는 장면 있잖아요. 이제 유일하게 이 영화에서 촬영도 상당히 정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거기서 저는 이제 미키라는 인간의 힘이랄까 뭐 포용력이나 아니면은 애인에 대한 신의라든가
아니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나 이런 거를 깨닫게 해주는 대화가 나지막하게 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저런 신이 많아서 미키를 우리가 더 잘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3챕터로 넘어가면 이제 사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빌런들이 더 많이 나와서 그런 거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 촬영도 다르지만 그 장면의 사운드가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뭐냐면 엘리엇 스미스의 노래가 이렇게 배경에 흐르는데 그 노래 사운드가 약간 화면 안 음악인지 화면 밖 음악인지 이게 애매한 모호한 거리감을 줘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었고 이제 그런 거리감으로 들리는 사운드는 영화 통틀어서 그 장면뿐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과 음향 감독님한테 꼭 물어봐야지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일단 그 씬은요 촬영 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많았던 씬이었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영국 현장에 그 동시 녹음하신 분이 스튜어트죠. 스튜어트라고 엄청 유명하신 분이에요. 배트맨도 하고 1917도 하고 뭐 했던 분인데 그분이 처음 영화 시작할 때 저랑 메일로만 인사하고 영화 촬영 중간에 처음으로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랄프야, 지금 봉준호 감독님이 어저께 촬영을 했는데 이 씬은 봉 감독님이 무조건 현장음 동시 녹음을 꼭 써야 한단다. 그런데 문제는 다리우스 콘즈가 바닥에 달리라고 해서 카메라에 쭉 밀고 가죠. 촬영 감독님. 촬영 감독님이 쭉 밀고 가는데 그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미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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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그덕. 이동차 트랙을 예. 깔 수 없었던 예. 어떤 이상한 상황이 그래서,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고무바퀴로 된 달리를 밑에 큰 베니아판 합판 같은 걸 놓고 미는데 소리를 그래, 내고 그래서 동시 녹음을 다 보내왔어요. 이거 노이즈 클리닉 가능해? 이거 후시하면 안 돼. 봉 감독님이 무조건 동시 녹음을 해야 된다 그랬어. 왜? 현장의 그 느낌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있는 모든 테이크를 다 노이즈 클리닉을 해서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답변을 줬죠. 이게 가능해, 걱정하지 마. 그리고 후반 작업을 시작했을 때 그 부분 우리가 다 동시를 안 했어요. 다 동시 녹음을 그 노이즈 나는 걸 다 잘라내면서 떼어가면서 대사에 걸렸던 노이즈들 다 클리닝을 다 하는 거예요. 노이즈를 다 뺀 거예요. 플러그인으로. 그래서 100% 동시 녹음을 썼고요. 지금 물어보신 그 음악의 존재는 저는 처음 편집본을 받고 그 음악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래서 난 뭔가 그 음악이 잘못돼서 온 줄 알았어요. 너무 볼륨이 작게 왔기 때문에 가이드가 너무 처음에 너무 작게 와가지고 신기해요, 약간. 양진모 편집 감독님이 편집 툴에서 볼륨 그래프를 잘못 만졌나? 라는 오해를 할 정도로 밸런스가 전혀 안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템프 믹싱이라고 해가지고 일단 시사용으로 믹싱하는데 제가 혼자 해석으로 크게 키워놨었어요. 어느 하나의 스코어처럼. 그걸 보신 감독님이 아니야, 밸런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소리는 굉장히 진짜 쥐도새도 모르게 소리가 들어와서 서서히 커지는데 이 서서히 커지는 게 이 두 사람이 어떤 이모션하고 커지는데 얼마나 커지는지는 나도 몰라. 자기가 알아서 해봐. 그거였었어. 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해석하기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거기 그 장면에서는 어떤 그 오디오 시스템이 있는 것도 프로덕션 디자인에서 어떤 정보도 없었고요, 세트에. 예.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인서트 커트가 있어서 턴테이블이 돌아간다든가 그쵸, 어떤 그쵸. AV 오디오에 메타가 있다든가 하면은 제가 자신 있게 드러내놓고 필터 해가지고 막 오디오에서 나오는 것처럼 해줬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감독님은 그거를 이 두 배우의 그 당시 어떤 애트모스피어 같은 분위기, 두 사람 앰비언스 이런 식으로 이모션을 표현하고 싶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고 그것이 미키가 듣는 입장의 소리와 누구죠? 카이가 들어야 되는 또 그 이모션의 경계선을 타고 가야 됐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곡에 필터를 걸어가지고 로우와 하이를 깎고요. 그다음에 엄청난 큰 홀 리버브를 건 거예요. 에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천상의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한다는 듯한 느낌의 밸런스
예, 그래서 확 터져 듯한 느낌의 소리로서 일단은 제가 믹싱을 했고요. 다행히 이제 감독님이 들으시고 크게 불만이 없었는지 그 씬은 그냥 자연스럽게 잘 파이널 믹싱 때 잘 넘어갔었습니다. 오케이. 감독님 의중은 지금 음향 감독님 말씀하신 거랑 거의 같나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다고요. 야, 그 자리에서 여기도 아마 엘리엇 스미스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꽤 계실 텐데 원래 음악 자체가 노래 그분 목소리도 그렇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사람 성격을 보시면 약간 내성적인 음악이잖아요. 그 이상이죠. 염세에 가까운 데서. 네, 그래서 또 좀 그분이 생을 마감한 것도 좀 비극적으로 마감을 했었고 그래서 이렇게 그 두 남녀가 밀폐된 공간에 있고 뭔가 애정 표현을 할 듯 말 듯한 되게 이상한 텐션이라면 텐션일 수도 있는데 거기에 그게 이상한 식으로 옷깃에 이렇게 가랑비가 싹 젖어 들어오듯이 언제부터 비가 왔지? 근데 정신 차려보면 어느새 젖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정말 비가 오는구나 이렇게 축축하게 옷이 젖었네 라고 싶은 순간 미키가 일어나서 확 나가버리는 거죠. 네, 그 흐름이 중요했었어요. 그리고 롱테이크잖아요. 샷이 나눠져 있질 않잖아요. 그래서 그 음악이 어떻게 흘러가는지가 사실 중요했는데 워낙 뭐 20몇 년간 해서 그런지 또 잘 이미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좋았죠.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은 현장에서 똑같이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 음악은 현장에서 깐 거예요. 네. 그래요? 저한테 이 음악을 주시면서 이런 그래서- 리듬이다. 네, 현장에서부터 그 맥락 그대로 그래서 볼륨이 되게 이렇게 가랑비에 젖듯이 쓱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거의 간주가 16마디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맞아요. 띠리리리 바늘키듯이. 하다가 되게 계속 뭔가 가사가 다시 시작될 것 같을 때 계속 16번이 무려 길게 나오고 그 부분을 이제 그 뽀뽀를 할 듯 말 듯한 그 듀레이션에 고기가 딱 얹혀지기를 바라고 이미 포지셔닝을 그렇게 잡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우리 이제 사운드 쪽에서 잘 해석을 해준 것 같아요. 이유 없는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을 이렇게 두 감독님이 편집 감독님과 음향 감독님이 나오셔서 되게 디테일한 걸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다른 질문을 포기하고 저 사실 감독님하고 한 차례 인터뷰를 오늘 자리 전에 했는데 거기서 이 토니 콜렛이 이제 여러분 영화 다 보셨으니까 살아 돌아오는 그 미키의 백일몽 시퀀스가 영화 말미에 있잖아요. 이게 감독님으로서 매우 드문 해피엔딩에 어떤 그 얼룩 하나를 남겨둔 것 같은 그런 드림 모드의 시퀀스인데 감독님이 그 장면이 이제 들어간다는 게 되게 중요했다고 이 바로 앞 인터뷰에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더 그걸 질문하지 못했거든요. 이게 편집상의 중요한 관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독님이나 뭐 양편집 감독님이나 그 존재 이유 내지는 왜 중요했는지 영화를 다 보신 분들께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악몽 시퀀스죠. 음. 그 뒤에 이제 밝은 햇살 아래 행복하게 끝나는 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몽이 또 거기서 누군가가 다시 출력이 되잖아요. 어떤 끔찍한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돌아오죠. 우리에게. 나 매일 같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어떤 공포의 어떤 순간이 그 잔상이 좀 남기를 바란 거죠. 그 뒤에 햇살 아래 딱 해피엔딩은 물론 그 나름의 저로서는 의미는 있지만 이제 또 그건 상대적으로 길이는 짧아요. 악몽신에 비하면 오히려. 그래서 되게 공들여서 찍었고 섬세하게 편집을 했고 거기 또 음향 효과도 토니 콜레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약간 유령의 소리처럼 변조되기도 하고 제가 평소에 흠모에 맞지 않던 약간 기요시 쿠로사와 감독님의 씬 같은 걸 찍어보고자 하는 그런 정말 헛된 그런 욕심을
택도 없는 그런 시도를 근데 뭔가 약간 그런 느낌의 기요시 구로자와 기요시 감독님 영화에서 유령이 나왔을 때 느낌 그런 있잖아요. 느낌이요. 근데 사람하고 똑같은데 유령인 그. 네, 그래서 오히려 더 기분이 막 이상해지는 그런 거를 찍고 싶긴 했었어요. 편집 감독님은 흔쾌히 동의하셨고요. 뭐 의의제기나 뭐 그런 거. 네네, 저도 그 나이트메어 시퀀스 같은 경우는 사실 미키한테도 되게 중요한 그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미키 17한테도. 왜냐하면 그때 이제 어쨌건 가장 큰 결심을 하는 어떤 그런 계기도 있고 뭔가 좀 변화된 모습도 네. 있고, 그리고 거기는 이제 편집적으로 보면은 사실 이제 감독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되게 공을 들인 시퀀스기도 해요. 그 토니 콜레트가 이제 등장하는 뒤에서 프린터 뒤에서 이제 쓱 나타나는데 사실 거기 보면은 어떤 컨티뉴이티나 이런 거는 많이 깨져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처음에 좀 신경을 써서 만들긴 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게 어쨌건 이제 그냥 일반 사람의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좀 으스스한 움직임 아니면 귀신 같은 움직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조금 약간 점프되는 느낌이 더 좋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 토니 콜레트에 모이는 그 피 그 모양 그런 것도 사실은 되게 CG적으로 그건 감독님 좀 집착을 하시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되게 이제 실제로 촬영을 레퍼런스 촬영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피 모양이 이제 그렇게 동그랗게 나오질 않아요. 근데 실제로 찍으면. 네, 지금 보면 이제 그 CG로 되게 동그랗게 돼 있거든요. 그게 모이는 그 모양이 그게 약간 좀 기괴한 모먼트긴 한데 그런 것들까지도 되게 섬세하게 연출하신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 프로덕션이니까 사실 헤어질 결심 때도 후시 녹음에 대해서 많은 전설들이 전해지던데 이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해서 여기는 어땠습니까? ADR이나 뭐 괴물 죄송해요. 딴 영화 얘기를 크리퍼 사랑스러운 크리퍼 소리도 있고 뭐 소스들이 다양하니까 뭐 좀 이렇게 다원으로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셨나요? 네, 그 소스 커넥트라고 하죠. 네. 저랑 최태형님과 이제 저는 서울에 있는 이제 라이브톤 스튜디오에 녹음 스튜디오에 있고 배우는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는 런던에 있는 스튜디오 와서 마치 같이 있는 것처럼 일을 진행할 수 있어요. 서로가 화면이 싱크로돼서 이제 데이터들이 같이 싱크돼서 돌아가고 서로 악수를 하나 허그를 할 수 없다 뿐이지 일 자체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서로 시차 때문에 일하는 시간대를 런던 배우랑 일할 때는 이제 우리가 늦은 오후나 저녁 때 하게 됐고 뭐 이제 서로 간의 시간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고충들이 좀 있다 뿐이지 꼭 배우와 감독과 이 사운드 팀이 물리적으로 한 장소에 모여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게 기술이 다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그 마마 크리퍼 그 프랑스 여자 배우분이 녹음한 거거든요.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아나 무글라리스라고. 근데 안 믿으시겠지만 그 별 많은 효과를 건 실제 만나서 얘기하면 저런 그런 목소리가 나와요. So good to see you again. 뭐 이러는데 내가 흉내를 못 내요. 한번 해보세요. 그건 안 되고요. 그분이 이제 통역기 소리를 낸 거죠. 아, 마마 크리퍼의 소리가 아니고 이제 통역기에서 통역기 나오는 소리. 부분인데 처음에는 저도 그분 목소리를 듣기 전에는 어차피 통역기 목소리에서 나오다 보니까 필터 처리를 해야 돼요. 그렇겠죠. 왜냐면 이제 라디오 같은 톤이 그쵸, 나와야 그쵸. 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소스 커넥터로 리얼 타임으로 우리 원격으로 이제 ADR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데 담배를 한 100년간 피신 분의 이 성대에서 나오는 필터가 필요가 없어. 그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목소리를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늘 영화 보셨지만 밸런스가 사람하고 똑같은 밸런스로 믹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감독님도 굳이 라디오의 필터에서 나오는 것처럼 표현 안 해도 된다. 저한테 열어주셨어요. 표현의 한계를.
그렇게 이제 된 거죠. 유튜브에 그 안나 무글라리스 이게 좀 스펠링은 복잡하지만 검색해 보세요. 그럼 그분 인터뷰 클립들이 많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꽤 유명한 배우분이신데 그 목소리로 말을 하세요. 기자랑 막그 보면 되게 약간 신기해요. 아, 그렇군요. 아, 그 미키 세븐틴과 에이틴 발성을 패틴슨 배우가 다르게 한 걸 역력히 알겠는데 혹시 사운드적으로도 좀 만져진 부분도 있나요? 미키의 목소리가요. 네, 두 미키 일단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발성이. 그 미키 18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목소리가 이게 어그레시브해요. 배트맨 톤이죠. 그렇죠, 배트맨이었죠. 배트맨 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배트맨 톤의 그 묵직함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 이 오디오 장비에 컴프레서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미키 17은 컴프레서가 이게 소프트하게 걸려 있어가지고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이 육성의 느낌대로 잘 표현되지만 미키 18 같은 경우는 제가 컴프레서를 막 눌렀어요. 누른 상태에서 쫙 끌어올렸기 때문에 소리가 쫙 막혀있는 듯한 느낌으로 쫙 나오는 거죠. 목에서부터. 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일단 컨셉을 잡아서 믹싱을 했던 거고요. 또 뭐 사담으로 드린다면은 이 영화에는 이스트 에그 같은 사운드가 있어요. 어머, 이게 기생충에도 나와요. 뭐예요? 아, 말하면 이스터에그 아닌가? 이 뭐냐면은 이스터도 다 방구 소리예요. 저기 기생충에 보면 이정은 씨가 지하로 내려가기 위해서 오래된 그 술 있죠. 그 술장을 밀어내고 그 문을 열려고 할 때 일자로 완전 매달려서 문을 열려고 할 때 문이 열리는 순간 뿡 하고 방구 소리가 나요. 그게 그 문이 밀리면서 나오는 문이 그 스크래치 되는 소리가 함께 같이 나오는 방구 소리가 있었어요. 이 감독님이 되게 좋아하는 이스트에그 같은 사운드예요. 이게 미키에도 나와요. 못 들어보셨죠?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수박 같은 그 스테이크 있죠. 그걸 먹고 나가지고 막 해롱해롱 하다가 자빠지기 전에 방구를 푹 끼고 확 자빠져요. 토사광란의 일부. 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게 헐리우드의 워너브라더스 영화다 보니까 또 미국의 이스테이크를 하나 넣어줬어요. 이 미국 영화에 보면 빌 헬름의 스크림이라고 해가지고 온갖 스타워즈, E.T. 뭐 저기 뭐야 인디아나 존스 요 근래 영화까지 하는 비명 소리가 있어요. 그게 이 비둘기 광란의 그 비둘기맨이 광란에 뭐 탈출을 할 때 비둘기를 미끄러지면서 셔터가 내려오죠. 아, 중간 끼죠. 그때 나오는 게 또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비명의 빌 헬름의 스크림에 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죠. 비명 샘플러가 있군요. 아니 근데 그게 과거에 썼던 그 오디오로 하는 사람들끼리 재미로 계속 넣는 사운드, 반복되는 사운드가 있어요. 그래요? 근데 이게 원래 워너 브라더스에서 시작된 영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워너 브라더스잖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한테 그냥 티 내려고 한번 넣어줬어요. 알아차리길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기생충에 보면은 기우가 과외 선생으로 면접 보러 오잖아요. 최우식 씨가. 네. 그러면은 이제 이정현 배우가 졸고 있는 그 사모님을 깨우기 위한 어떻게 박수 치죠. 처음에 박수 소리를 저기 왜 폴리 아티스트가 있는데 감독님이 아유 저렇게 깨워서 안 돼. 자기 박수 소리 크잖아. 음향 감독님 하신 거예요? 제 박수 좀 커요. 자기 걸로 해봐. 그래서 제가 녹음해서 넣었어요. 그게 그 박수 소리예요. 아니 저는 음향 감독님이 사운드 편집하시고 믹싱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폴리도 만드시고 이제 앞으로 소리를 만드시네요, 진짜 몸으로. 앞으로 본 감독님이 나오는 새로운 영화에서도 많이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더 이제 귀를 쫑긋하고 보실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남진 않았는데 그래도 한 두 분 정도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이제 더 이렇게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제 한 분한테 이분께 질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고 또 고르게 질문이 가도록 안배를 여러분이 지혜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손 들어주시고요. 감독님, 제가 지명해요? 네. 어렵네요. 여기 두 17, 18 들고 계시는데 이게 좀 장비가 필요하면 눈에 띄려면
편집 감독님께 궁금한 게 영화에서는 빠졌지만 좀 재밌었던 씬들이나 그런 편집 과정에서 누락된 장면들 좀 귀한 장면들이 있으면 듣고 싶어요. 얘기해도 돼요? 네네. 아마 이거는 그 이제 나중에 블루레이에 이제 첨가될 것 같은데 티모가 사실은 스티븐 연. 네. 스티븐 연하고 카이였죠. 카이가 이제 그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어요. 교도소 인터뷰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제 그 장면이 사실은 되게 웃기거든요. 웃기고 더럽고 추하고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애장하는 씬인데 어쩔 수 없이 저의 그런 어떤 전체 영화의 템포나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중요도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빠졌는데 그 장면이 되게 이제 나중에 블루레이가 발매되고 찾아보시면 좋은 장면일 것 같아요. 그 뭐야 동물원처럼 생긴 그 철창 감옥에서 지지직 감전시켜가지고 탈출을 하잖아요. 나오잖아요. 그 나오미 그 나샤가 나오면서 니킥으로 무릎으로 티모 여기로 빡 치고 쓰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몇 개의 씬이 바뀌면 스티븐 연이 이제 눈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여기가 이렇게 밤탱이처럼 된 상태에서 교도소에서 막 주절주절 여러 가지 변명을 해요. 얘기를 하고. 근데 그게 되게 구차하면서도 웃기면서도 서글픈데 얄밉고 막 되게 웃겨요. 그리고 막 마음껏 하라고 풀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막 즉흥 대사들이 나오면서 막 별의별 소리들이 다 나오고 인간 비굴함의 거의 밑바닥을 보여주는. 근데 또 어찌 보면 약간 안쓰럽고 귀엽기도 한 그런 형인 스티븐 연 배우 최고인 것 같아요. 최고였죠. 그래서 이거 블루레이에 꼭 그 긴 기럭지로 나중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예, 약속하셨습니다. 다 소소 손 들어주시죠. 저기 뒤에 저기 자주색 옷 입고 폰 드신 여성 관객 지금 뒤돌아보시는 분. 네.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고요.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제 감독님의 작품에 공통적으로 어떤 삶의 크리피함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마더의 관광버스 햇살씬처럼 약간 어떤 삶의 묵은 때 같은 느낌이 작품 곳곳에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미키 17은 좀 그런 비릿함이 빠지고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혹시 감독님께서 창작자로서 어떤 심경의 변화가 있으셨는지 아니면 블록버스터 작품 특성상 그런 느낌을 좀 없애신 건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거 얘기할 때 이제 감독님들이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하는데 저도 그런 대답을 몇 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진심은 아니었고요. 미키 때문인 것 같아요. 미키란 인물에 대해서 아까 최태영님도 얘기했지만 이게 결국은 미키에 대한 이야기인데 되게 개인적인 일기장 같은 우주선이 날아가고 괴생물체가 나오고 하지만 사실은 미키의 일기장 같은 영화잖아요. 그 미키의 성장 스토리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미키가 되게 좀 불쌍하잖아요. 여러모로 참 애는 착한데 이렇게 얘를 둘러싼 상황들이 되게 가혹하고 잔인하고. 근데 이제 그 영화의 스토리를 이제 마무리 짓는 사람으로서 이제 내가 이 아이를 제 아들 나이니까 미키가 그래서 내가 이 애를 파괴시킴으로써 얻는 게 뭔가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 영화적으로나 아니면 그 영화 바깥에서 얘를 봤을 때나 그래서 이 온갖 상황 자체는 되게 가혹하고 이게 잔혹하게 묘사가 될지라도 최종적으로 얘가 좀 파괴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또 파괴되지 않게끔 도와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샤라든가 또 그 과학팀의 귀여운 그 도로시 등등 해서 뭔가 그래도 그 괴물 같고 흉측한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또는 티모처럼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래도 뭔가 미키를 배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파괴되지 않았다는 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아까 뭐 악몽 나이트메어 시퀀스가 긴 잔상을 남길 수도 있다 어쨌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키가 파괴되지 않는 결말을 꼭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시나리오 마무리 지을 때부터. 우리 스태프님들 30분에 딱 끝내야 되는 거죠?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안 보여서 빛이 밝아. 지금 끝내는 게 맞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너무 아쉽네요. 여러분 궁금한 게 너무 많으시죠? 또 제가 죄송스럽고 하지만 뭐 한정된 시간 언제나 좀 아쉬움 남기는 것 같아요. 오늘 대화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이 애용하는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여기부터 할까요 오늘? 미키 17 관람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또 와주셔서 미키 17 또 즐겁게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더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이 최태형님이 본인 팟캐스트나 유튜브 채널을 빨리 만들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 보따리가 많은데 어쨌든 저와 되게 오랜 기간 함께 작업했던 이 동지 분들과 같이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즐거웠고요. 이렇게 와주신 관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